최근에 이제 리그에서도 맞붙었죠. 당시 이제 파리 생제르맹이 승리를 했고 오스망 덴벨레가 또 해트트릭을 했고 우리 이강인 선수가 또 중앙 미드필더로 나와서 공격을 풀어주는 아주 좋은 활약을 또 보여줬고 여기에 이제 덴벨레 선수의 골까지 도와줬는데 이 맞대결 기록을 보면요, 파리가 기본적으로 올 시즌 리그왕에서 정말 선전하고 있는데 같은 프랑스 팀은 귀신같이 잘 졌습니다. 체급 자체가 압도적이기도 하고 이미 자국 대회에서도 파리가 그런 강함을 드러내면서 거의 적수가 없는 느낌을 일단 보여주고 있는 올 시즌이고요. 브레스토아를 상대로는 1985년 이후로 맞대결에서 진 적이 없어요. 40년 동안이나 파리의 브레스토아 상대 무패 기록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대진이 완성됐을 때는 파리는 일단 지금 자국 리그 팀을 워낙 잘 잡고 있고 맞대결에서도 이런 굉장한 상성을 드러내고 있는 데다가 얼마 전에 끝난 리그 맞대결도 파리의 승리로 끝났기 때문에 아마 파리가 지배적으로 이 경기는 이기고 가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파리가 근데 올라가도 16강 상대가 문제예요. 바르셀로나 아니면 리버풀이거든요. 네, 지금 바르셀로나와 리버풀이 이번 리그 페이지에서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던 팀인데 파리 입장에서는 결국은 리그 페이지 때 부진이 이렇게 16강 대진에서의 불리한 결과로 돌아올 가능성은 있다. 다만 플레이오프는 그래도 최악은 면한 것 같아요. 브레스토아를 만난 게 파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다행스러운 요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아탈란타가 전반기 때 정말 잘 나갔던 때가 있었는데 요즘에 체력적인 부침을 겪어서인지 공식전 9경기 2승으로 수페르코파 전후로 해서 갑작스럽게 아탈란타의 기세가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탈란타 입장에서도 아마 영상이 올라간 시점에서는 지금 코파 이탈리아 볼로냐전이 경기가 진행이 됐을 텐데 지금 말씀드리는 공식전 기준은 코파 이탈리아 볼로냐전은 제외입니다. 볼로냐전을 제외하고 봤을 때는 공식전 9경기 2승. 근데 이미 좀 성적이 좀 들쭉날쭉한 상황이고요. 근데 아탈란타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조금 떨어진 팀 컨디션일 때 강팀을 만났다면 좀 불리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클럽 브리에를 만났거든요. 지금 벨기에 리그의 클럽 브리에인데 브리에도 한창 전반기 때 잘 나가다가 아탈란타와 비슷한 시기부터 갑자기 팀의 기세가 좀 꺾이기 시작했어요. 최근에는 하위권에 처져 있는 코르트레이크에게 의외의 무승부를 당하고 노야 엔트워프전에서도 패배하면서 리그에서 좋았던 기세가 좀 한꺼풀 꺾였거든요. 아무래도 아탈란타도 최근의 흐름에 대해서는 조금 불안함을 느끼고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좀 기세가 떨어져 있는 브리에를 만나는 점이 그래도 이번 챔피언스리그 16강 플레이오프에서는 아탈란타에게 좀 더 유리함을 더해주는 그러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질리도록 만나고 있는데요. 6시즌 중에 무려 5번이나 만났습니다. 자, 그간의 이제 상대 전적을 보면요. 2019-20 시즌 16강에서는 맨체스터 시티가 총합스코어 승리를 해서 올라갔고 2021-22 시즌은 레알 마드리드가 준결승에서 맨시티를 꺾고 올라갔습니다. 이때 경기가 호드리구의 기적 같은 골들이 나오면서 레알 마드리드가 추가 시간, 연장전, 결국은 경기를 뒤집어내는 데 성공을 했던 대단한 명승부가 펼쳐진 경기였고요. 그리고 2022-23 시즌은 맨체스터 시티가 서륙에 성공했습니다. 준결승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꺾고 결승에 올라서 이 시즌 맨체스터 시티가 이제 트래블을 달성을 했고요. 2023-24 시즌, 지난 시즌은 8강에서 또 만났는데 이때도 결국은 레알 마드리드가 승부차기 끝에 승리를 했습니다. 맨시티가 경기를 이기는가 싶었지만 레알 마드리드가 잘 버텨냈고 결국은 승부차기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준결승에 진출하는 그런 성과를 좀 냈었는데 핑퐁 싸움처럼 번갈아 가면서 다음 라운드에 오르는 팀이 정해지고 있어요. 맨시티, 레알, 맨시티, 레알. 그간의 징크스대로라면 이번에는 맨시티의 순서가 맞기는 한데 고작 이 징크스로 이 경기의 승부를 예상하시는 분은 제가 볼 때 없을 거라고 좀 봅니다. 일단 이번 대진이 가장 치명적인 대진인 이유가 두 팀 중에 한 팀이 여기서 16강을 못 가는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16강을 못 가는 거는 이전 시즌의 방식대로의 기준이면 사실상 조별리그 탈락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지금 16강 플레이오프에서 너무 일찍 두 팀이 만났다는 게 그것도 16강도 아닌 플레이오프라서 더더욱 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안타까운 요소가 아닐 수 없겠고요. 지난 시즌 챔피언 레알 마드리드와 지지난 시즌 챔피언 맨체스터 시티의 또 맞대결이기도 하거든요. 또 그리고 그 전으로 올라가면 2021-22 시즌은 또 레알 마드리드가 올라갔었고요. 최근 3시즌 동안 챔피언스 리그를 독식했던 두 팀 간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16강 플레이오프 대진이 맞나? 보면서도 좀 믿기지 않는 대진이 좀 성사가 됐고 가장 또 주목을 많이 받는 음바페와 혼란의 음홀 대전이라고 하죠. 네, 이 음바페와 혼란. 어떻게 보면 지금 현 시점에서는 가장 주목을 많이 받는 또 나이대도 비슷한 두 공격수 간의 맞대결이 또 성사가 됐고 게다가 이 둘이 서로를 꺾고 올라가도 16강에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아니면 레버쿠젠을 만납니다. 둘 다 지금 각자 라리가랑 분데스리가에서의 상승세가 대단한데 16강도 대진이 두 팀에게는 플레이오프를 어렵게 꺾고 올라가더라도 원만하진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일정 자체가 두 팀 모두에게는 그냥 지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승부를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관전 포인트는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동안 레알 마드리드를 만났을 때 맨체스터 시티는
비니시우스를 막을 때 카이 워커를 정말 소중하게 활용을 했는데 워커의 폼이 전반기 때 많이 떨어졌기도 했거니와 이번 겨울 이적 시장 때 AC 밀란으로 아예 팀을 옮겼죠. 워커 선수가 떠났기 때문에 워커 없이 얼마나 음바페나 비니시우스를 맨체스터 시티의 수비가 잘 막을 수 있을 것인지. 로드리도 십자인대 부상 때문에 지금 거의 장기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황. 돌아오더라도 아마 시즌 말미 때나 돌아올 것 같고, 후벤 디아스가 지금 사타구니 쪽 통증 때문에 2월 중순경에 돌아온다고 보도는 됐는데 레알 마드리드 경기를 전후로 해서 얼마나 컨디션을 회복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측면 수비의 뎁스나 여러 가지를 보면 마테우스 누네스가 또 이 비니시우스를 막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정말 좀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시티 입장에서는 이러한 수비에서의 불안점, 특히 상대 에이스를 막을 만한 수단에 대해서 후벤 디아스의 컨디션까지도 지금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예고되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레알 마드리드의 경우는 올 시즌 내내 이 좌우 풀백의 문제가 좀 심각하죠. 맨디가 나와도 불안하고 뭐 프란 가르시아가 나와도 그나마 맨디보다는 잘 띄워준다고는 하지만 수비의 안정감을 능숙하게 기대하기는 어렵고, 오른쪽에 뭐 카르발이 지금 장기 부상으로 나가면서 바스케스가 나와도 불안하고 발베르데를 풀백으로 내리는 게 가능하긴 하나 그러면 또 중원에서 발베르데를 볼 수 없다는 게 아쉽게 느껴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결국 레알 마드리드로 돌아보면 좌우 풀백의 문제가 지금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데, 여기에 더해서 지난 주말 리그 경기 때 에스파뇰에게 패배를 당한 데 더해서 리디거가 부상으로 빠졌습니다. 그동안 맨체스터 시티를 만날 때마다 안토니오 리디거가 엘링 홀란을 참 잘 막았는데 리디거가 없는 상황에서 과연 홀란을 잘 막을 수 있을지, 또 측면 공격을 풀백들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얼마나 잘 극복을 해낼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또 변수라고 봐야 되겠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예측을 하자면 뭐 제 개인의 생각도 그렇지만 지금 맨시티가 아스날에게 지난 주말에 1대5로 패배했거든요. 이 대패의 결과 때문에 일단 레알 마드리드를 만나기 전 맨시티의 상황이 조금 더 안 좋다라고 보는 시선이 제가 느끼기에는 좀 더 많아졌을 것 같아요. 아무리 아스날 원정이고 아스날이 뭐 이제는 세계의 아주 큰 강팀이고 맨시티에게 유독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팀인 건 맞지만, 아무리 그래도 한 경기 5실점은 그만큼 맨시티의 상황도 좋지 않다는 걸 제가 볼 때 보여준 것 같거든요. 근데 또 레알 마드리드도 에스파뇰에게 0대1로 패배하긴 했는데 그래도 서로 간의 최근의 흐름이나 특히 음바페나 비니시우스의 능력, 특히 음바페가 요즘 살아나고 있는 흐름을 좀 보면 일단 경기 전 분위기는 맨시티가 조금 더 좋지 않아 보이는 건 사실이다. 게다가 맨시티가 레알 마드리드하고 홈 경기를 치르고 그 다음에 뉴캐슬하고 홈 경기를 치르고 다음에 레알 마드리드 원정, 리버풀과의 홈 경기, 토트넘 원정까지 2월 중순부터 말까지 일정이 지옥과도 같습니다. 과연 지금의 스쿼드 뎁스에서 맨시티가 이걸 잘 극복할 수 있을지, 일단 현 시점에서는 맨시티가 조금 더 불리해 보이는 위치에 있는 건 맞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상대 전적으로 보면 맨시티 승, 레알 승, 맨시티 승, 레알 승, 그럼 다음은 맨시티 승의 차례일 수도 있다. 그래서 참 어떤 결과가 나오건 너무 잔혹하고 잔인한 그런 16강 플레이오프 대진이 성사가 됐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유벤투스가 굉장히 들쭉날쭉합니다. 세리아가 에레디비시보다는 당연히 더 빅리그이기는 한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에레디비시의 에인토번이 지난 시즌도 우승을 했고 올 시즌도 일단 지금 아약스가 조금 더 분위기가 좋기는 한데 그래도 긴 시간 선두를 유지하고 있었던 팀은 에인토번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유벤투스가 지난 주말에 엠폴리전 때도 중원을 압도당했던 굉장히 좀 아쉬웠던 경기 내용을 생각하면, 최근에 이제 엠폴리전 때도 중원을 압도당했던 굉장히 아쉬웠던 경기 내용을 생각하면 에인토번을 만나서도 좀 고생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일단 좀 염려가 되고요. 반대로 이제 에인토번은 에레디비시 1위 팀인데 이 팀도 요즘에 지난 시즌만큼 에레디비시를 완전히 지배하지 못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조금 승점을 잃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고, 지난 주말 네이메원을 상대로도 세트패스 실점을 2번이나 내주면서 결국은 무승부에 만족을 해야 됐거든요. 에인토번의 공격력은 뭐 그래도 유벤투스를 상대로 충분히 기대볼 만한 요소라고는 보이는데 세트패스 실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최근에 보츠 감독이 계속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경기마다 똑같은 문제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유벤투스가 에인토번의 세트피스 불안점을 얼마나 잘 공략할지가 결국 이 경기에서는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두 팀이 리그 페이지 때도 만났습니다. 근데 그때 경기가 상당히 치열했었고 모나코가 경기 내용은 더 좋았어요. 근데 벤피카가 역전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기 끝나고 그 당시 주심이 반칙도 잘 안 불어주고 카드 꺼내야 되는 상황도 그냥 넘어가고, 너무 이제 판정 자체가 말도 안 되는 판정들이 많아서 경기 이후에 심판 판정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왔고, 이번 리그 페이지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논란이 많았던 경기 중에 하나가 이번 모나코와 벤피카의 경기가 좀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때도 벤피카를 상대로 모나코가 내용이 좋았기 때문에 이번 매치업도 모나코를 절대 얕봐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또 들고, 게다가 벤피카한테 그 당시 경기에서 역전패를 당했는데 모나코 입장에서는 좀 서력하고 싶은 일종의 동기부여가 확실히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그런 점을 보면 모나코에게 동기부여에 조금 기대가 되는 포인트가 많고, 반대로 벤피카는
모나코와 비교하면 팀 자체의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 경험은 훨씬 더 많습니다. 선수들이 조금 더 능숙하게 이러한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의 어떤 이 변수, 긴장감을 다룰 수 있을 거라는 것은 벤피카에게 조금 더 기대할 수 있는 시선이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어쨌든 지난번 맞대결을 이긴 것 때문에 그래도 벤피카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한데 어쨌든 리그 페이지 경기 때 내용이 더 앞섰던 건 모나코이기는 했었다. 그런 점이 왠지 이 경기의 의미심장함을 조금 더해주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은 지금 두 팀 다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스포르팅의 경우는 시즌 중에 아모린 감독이 떠나면서 감독 교체에 대한 변수가 있었는데 도르트문트도 마찬가지죠. 누리시안 감독이 떠나면서 이제 코바치 감독이 최근에 새로 왔는데 문제는 이 스포르팅전을 앞두고 아직 코바치 감독의 도르트문트를 볼 만한 기회가 없었어요. 저희가 촬영한 시점으로는 아직 코바치 감독이 도르트문트 경기를 지휘하지 않았거든요. 그동안 톨베르크 대행이 이제 도르트문트를 지휘했는데 그래도 감독 대행으로서 선수들의 멘탈을 빠르게 잡아준 것 같긴 합니다. 이거는 정말 다행이거든요. 근데 코바치의 도르트문트가 어떨지에 대해서 지금 아무런 데이터로도 예상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이 경기야말로 예측의 의미가 가장 없는 경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긴 합니다. 어쨌든 코바치 감독의 선임에 대해서는 코바치가 분명 바이에른 뮌헨에서도 그렇고 분데스리가에서 아쉬운 성적을 냈던 시간도 그 인상이 깊었던 감독이라 선임 자체가 무조건 옹호를 받을 수는 없는 선임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당장의 시점에서는 그래도 일단 위기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최선의 감독인 것도 같거든요. 그리고 계약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일단 코바치의 도르트문트가 어떨지는 정말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스포르팅도 아모린 감독 때 스포르팅이었다면 오히려 이 대진에서 스포르팅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을 텐데 아모린이 떠난 다음에는 스포르팅도 인상이 좀 부족합니다. 그런 점들을 보면 예측은 정말 쉽지 않은 경기인데 그만큼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경기다. 그렇게도 지금 봐야 될 대진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뮌헨이 사실 대진에서 맨체스터 시티 아니면 셀틱을 만날 뻔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셀틱을 만난 게 다행이죠. 맨시티를 만났다면 그냥 그대로 죽음의 대진이 될 뻔했으니까요. 양현준 선수와 김민재 선수의 코리안 더비가 이번 챔피언스리그 16강 플레이오프에서 성사가 됐고 바이에른 뮌헨은 체급으로 봤을 때 뮌헨이 이번에 홀슈타인 킬에게 4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갑자기 4대3까지 따라잡히고 좀 찜찜하게 이겼거든요. 근데 이런 경험을 리그에서 했기 때문에 선수단도 콤파니 감독도 더 이상 마지막 실점을 그냥 방관하고 있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바이에른 뮌헨이 경기 후반부 때 유독 실점이 많은데 저는 이유를 두 가지로 보거든요. 하나는 부상자도 바이에른 뮌헨이 워낙 많았다 보니까 선수들이 여러 경기를 치르는 과정에서 지금 과부하가 온 것 같아요. 유독 후반전 중반쯤이 되면 일찍 지치면서 체력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두 번째는 이기고 있을 때도 계속 공격만을 지시하는 콤파니 감독의 너무 무모한 닭공 운영이 필요할 때는 사실 약간 내리기도 하고 신중하게 대응도 해야 되는데 매번 올라가는 축구만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러한 극단적인 공격 운영에 따른 밸런스의 부작용이 마지막 실점이 많은 좀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셀틱을 상대로도 바이에른 뮌헨이 그래도 리그에서 이런 좀 쓰라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경기들을 또 이기긴 했거든요. 제 생각에는 셀틱을 상대로는 그래도 그러한 후반부 실점에 대한 문제점을 이제는 보완하기 위해서 더 많이 그래도 준비를 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일단 좀 예상이 되고 체급으로 봤을 때 바이에른 뮌헨이 셀틱보다는 확실히 더 우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위에 있는 체급을 바이에른 뮌헨의 콤파니 감독의 전술을 보면 충분히 찍어 누를 수 있어요. 이 팀은 볼 점유에도 능하고 경기 자체를 지배하는 데에도 굉장히 능한 팀이기 때문에 해리케인이 그리고 최근에 다시 골을 좀 넣어주면서 그래도 결정력 문제를 조금 해소해주고 있거든요. 여전히 이선 자원들의 득점력은 좀 아쉬움은 있으나 무시알라나 해리케인, 키미, 김민재 이러한 선수들의 체급을 봤을 때 충분히 셀틱을 상대로는 전력의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긴 합니다. 문제는 셀틱을 잡고 16강에 올라도 바이에른 뮌헨이 아틀레티코 아니면 레버쿠젠을 만나게 되거든요. 아틀레티코 라리가에서 정말 잘 나가고 있고 레버쿠젠은 지금 이미 분데스리가에서 선두 경쟁을 한창 하고 있는 데다가 최근에 오히려 레버쿠젠전에 바이에른 뮌헨이 좋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16강에 올라도 좀 고생길이 훤할 듯한 바이에른 뮌헨이 되겠습니다. 일단 황인범 선수의 페예노르트가 AC 밀란과 대진이 걸렸는데 제가 지난 주말에 이제 아약스와 페예노르트의 더 클래시커를 경기를 중계를 했거든요. 근데 페예노르트가 지금 리그 4경기째 무승입니다. 프리스케 감독이 부임하고 계속 기복이 있는 모습을 특히 리그에서는 많이 보여주는데 지금 프리스케 감독의 첫 시즌을 중간에 평가하자면 정말 기대 이하거든요. 페예노르트 팬들도 아마 많이 실망을 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 그런데도 지금까지 프리스케가 페예노르트의 지휘봉을 잡고 있는 이유는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예상 밖의 선전 때문이었어요. 특히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3대 0의 승리를 홈에서 일궈낸 점, 맨시티를 상대로도 0대 3으로 지고 있다가 3대 3으로 따라잡았죠. 이런 과정들이 리그보다는 확실히 페이노르트가 조금 더 챔피언스 리그에서 올 시즌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부분이 인상이 좀 남아있기는 하고요. 근데 저는 이 경기는 밀란이 이길 것 같아요. 물론 페이노르트도 챔피언스 리그에서 아주 의외의 성적을 내왔던 거 생각하면 이변의 가능성이 없진 않겠지만 지금도 페이노르트가 부상 병동이고요. 경기마다 기복도 심하고 특히 밸런스, 수비에 대한 문제점이 바이에른 뮌헨전 무실점을 하긴 했지만 그때도 30개의 슈팅을 허용했거든요. 안정적이라고만은 볼 수 없는 지금 흐름입니다. AC 밀란도 지금 결국은 폰세카 감독이 기대 이하의 성적을 보이면서 경질이 되고 콘세이상 감독이 선임이 됐는데 콘세이상은 포르투를 이끌 때도 토너먼트를 잘 치렀던 감독이에요. 그리고 밀란도 여전히 좀 들쭉날쭉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복이 있는 페이노르트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콘세이상이 밀란을 이끌고 그래도 힘을 좀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밀란 쪽 승리에 예상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산티아고 히메네스가 원래 페이노르트의 주포인데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 AC 밀란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메네스를 결국은 16강 플레이오프에서 만나게 되는 팀에게 페이노르트가 뺏긴 셈인데 아마 이 히메네스가 페이노르트를 상대로 경기에 나선다면 그것도 상당한 또 볼거리가 되지 않을까. 주포를 페이노르트는 잃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밀란을 상대로 오히려 상대 전력 보강에 도움을 준 결과가 나오고 말았다고 봐야겠죠. 네, 아무래도 일단 이강인 선수의 파리는 이강인 선수가 이미 브레스투아를 상대로도 도움을 기록했고 지금 리그왕에서 이강인 선수가 폼이 진짜 좋아요. 근데 이제 동료들이 이강인의 패스를 줘도 좀 놓친 경우들이 많아서 기회를 창출해주는 것에 비하면 스탯을 비교적 더 못 쌓았습니다. 그게 좀 아쉽기는 한데 워낙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이강인 선수라서 이번 챔피언스리그 16강 플레이오프에서도 브레스투아를 상대로 굉장한 맹활약이 좀 예상이 되는 지금 분위기고요. 그리고 역시 한국인 선수들이 지금 포진해 있는 셀틱과 미넨, 양현준 선수의 드리블, 하지만 역시 김민재 선수가 워낙 넓은 범위 수비를 좀 해주는 스타일이라서 상황상 양현준이 나와서 드리블을 칠 때 김민재가 한 번쯤은 커버를 또 가지 않을까, 충분히 그 정도는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이 직접적인 충돌이 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꽤 재밌을 것 같아요. 아마 김민재 선수가 자기 마크맨을 아니더라도 넓게 커버하다 보면은 우파메카노하고 합을 이룰 때 계속 좀 커버하게 되는 상황들이 많으니까 직접 충돌하게 되는 상황이 많은데 요즘에 보여준 폼을 봤을 때는 그래도 김민재 선수가 그 맞대결에 대해서는 조금 우위를 점하지 않을까라는 게 좀 예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황인범 선수인데 챔피언스리그 릴전에 이제 부상 복귀전을 치르고 거의 한 달 반 만에 복귀였죠. 그리고 지난 주말 아약스를 상대로도 이제 풀타임 경기를 출전하면서 지금 황인범 선수도 2경기 연속으로 일단 경기를 소화했습니다. 한동안 부상 때문에 중반기 때 경기를 못 치르다가 조금씩 감각을 회복하고 있는데 아약스전의 경기 내용도 황인범 선수가 완전해 보이진 않았지만 컨디션을 많이 좀 올리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아마 챔피언스리그 16강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황인범 선수도 기량이나 감각이 좀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 부상 전까지 황인범이 사실상 페이노르트 볼주기에 거의 전부였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보면 팀버도 복귀를 하면서 팀버 황인범이 그래도 합을 이루면 페이노르트의 중원이 꽤 괜찮아지거든요. 밀란을 상대로도 패스 전개나 압박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재미를 보일 수 있는 페이노르트의 중원진이다. 그리고 그 중원진을 황인범 선수가 중심에서 이끌고 있다. 이렇게 지금 좀 그간의 흐름과 앞으로의 전망을 좀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역시 이번 챔피언스리그의 대진을 보면 16강은 한 번 더 추첨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16강 플레이오프도 그랬지만 순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 팀이 어느 팀을 만날 수 있는지가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 대진표가 예전처럼 막 랜덤으로 다 섞이지 않고 정해진 트리대로 이 대진이 짜여지거든요. 16강 플레이오프가 끝나면 그 이긴 팀이 어떤 팀을 만날지는 두 팀 중에 한 팀이 정해지는 거라서 50%의 확률로 대진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6강 추첨이 제가 보기에는 플레이오프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충분히 그 추첨을 보는 재미는 있을 것 같고 8강부터는 이제 추첨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마치 우리가 월드컵을 볼 때에도 대진이 정해져 있어서 어느 정도 다음 상대팀을 예상해 볼 수 있잖아요. 챔피언스 리그도 이제 그 방식을 따라가거든요. 이미 어느 정도 한 팀마다 만날 수 있는 팀들이 지금 한 두 팀 정도씩 좁혀져 있기 때문에 이번 플레이오프도 그랬고 16강도 그렇고 만나게 되는 팀들이 약간씩 좁혀져 있는 상황. 그리고 8강부터는 아예 예상된 대진대로 쭉쭉쭉 승리팀만 나오면 그대로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전 이 방식이 되게 좀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팀마다 내가 우리 팀이 이 팀을 만날 수 있겠구나. 미리 좀 전력을 분석하는 재미가 생기고 팬들도 미리 그 팀을 관찰하는 재미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조금 더 감독들의 전략 싸움이 더 흥미진진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아마 이번 16강 플레이오프는 그래도 일단 정말 빠듯하게 이번 경기를 바로 치러야 돼서 이후의 어떤 일정들보다는 조금 감독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길었다고 말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리고 일단 도중에 두 경기가 추가가 된 거라서 팀들 입장에서도 마음이 좀 달갑지는 않겠죠. 하지만 16강 플레이오프를 잘 치른 다음에는 보다 더 라운드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감독들 간의 지략 대결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은 그런 이번 시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